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저희 증시학도TV에서 한국 최고의 제약 바이오 유튜버를 모셨습니다.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킹의 이혜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다른 데 가끔씩 나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 잘 안 부르죠, 사람들이. 최근에 조금 다시 부르고 부르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한때 2018년 이전엔 너무 바쁘셨죠. 제가 그 전에는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펀드 매니저셨어요. 네. 제약 바이오를 좀 더 많이 하시는. 제가 9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펀드 매니저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 쪽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운용사 쪽에 미래에셋이나 아니면은 이제 한화자산운용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로 일했었고요. 한 2018년 정도 그 하반기부터 바이오에 대해서 좀 많은 변화 이런 거를 감지하고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공부하다가 재작년 21년도에 회사를 나와서 제가 바이오 관련한 인플바이오라는 작은 리서치 회사를 차리고 바이오 관련해서만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회사 다니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회사 따로 리서치 하시고 유튜브 하시고 하니까 마음은 편하신가요? 어떠셔요? 일단 뭐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라는 게 제약을 하는 사람들, 약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직접 하시는 분 이외에는 사실은 알기도 되게 어렵거니와 이해도도 부족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갭을 좀 메워보자. 일반 투자자들하고 그리고 이 산업이 일반 투자자들의 호응이 없이는 절대 이제 클 수 없는 산업이거든요. 자금의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요. 세계 각국 주요 국가의 그 산업 발달을 보더라도 정부의 돈으로 이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의 그 자금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투자자들을 실망시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하는 데는 아직까지 이제 서로 간에 불편한 점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간극을 조금 이제 메우는데 이제 그런 보람이 어느 정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거죠. 물론 옛날에 이제 철강, 무슨 자동차, 조선, 기계 이런 쪽은 이제 정부 지원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다음에 수입도 막아주고 해가지고 체력을 키우게 하고 나서 이제 수출 여건이 되었는데, 바이오는 뭐 정부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과거 그런 거에 비하면 적지 않느냐라고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2016년, 17년 그때 이 바이오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2015, 16 뭐 이때죠. 2015에서부터 18년이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였고 18년 그때 사실 자금 조달이 엄청나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은 다른 데보다는 이 제약 바이오가 훨씬 많이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당시에 자금 조달이 상당히 많이 됐고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가 태동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되게 어려운데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중적이고 그 다음에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약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천천히 움직여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은 어느 이제 특정 업체들한테 이제 상당히 집중돼 있었고 이제 지금 신약이 이제 개발이 안 돼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신약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물질 그런 리드 파이프라인에 상당히 너무 많은 돈들이 이제 들어갔죠. 초기에. 그러면서 거기서 대단히 이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쏟아졌던 거죠. 말씀하신 대로 자금이 안 들어갔냐 그러면 과거에 이제 들어갔던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이제 자금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갔을 거다. 그렇지만 일단은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리드 물질에
자금들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됐던 거고 거기에 대한 실망감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그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량 제약 바이오 회사에 그 2018년도에 조성된 그 분위기와 자금들이 들어갔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치가 나올 텐데 돈이 많이 모이니까 사실 어중이 떠중이 뭐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 뭐 이렇게 말을처럼 사실상 좀 부실하거나 아니면 좀 의도가 좀 일정 수준 불순한 아니면 돈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몇몇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상 이상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 그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10개가 임상 이상에 들어가면 임상 이상을 성공하는 확률이 있고 3상에 들어가면 또 3상의 성공 확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확률에서 상당히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평균 표준치에 비해서 예, 평균치에 비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시장을 거의 40%에서 50% 정도 장악을 하고 가기 때문에 그 확률에 그 비추어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이제 임상 2상, 3상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과거에 보면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올라갈 자격이 충분히 없는 물질들이 올라가니까 근데 그래도 올라갔지 않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올라갔다 하더라도 확률이라는 거는 그렇죠.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FDA에서 임상 3상을 임상 2상에서 통계 수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허가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현재 약이 없거나 그냥 해볼 만하다라고.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같은 거.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지금 시도하고 있는 약물들이 적다 그러면은 안 해보는 것보다 낫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는 있는데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약물들이 위로 올라갔었고 거기에 초기에 자금들이 몇몇 업체에 완전히 집중이 됐었죠. 그러다가 그 약물들이 전부 다 실패를 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기구나라고 얘기들 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까지 돌았지 않습니까? 임상 3상이 실패, 실제로는 임상 3상 실패한 물질을 가지고 와서 임상 2상부터 다시 재탕을 해서 임상 3상까지 시도를 하니까 진입은 됐다. 그거는 일부 맞는 게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그 물질들이 임상 이상에서 유의하게 통계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결과치를 보고 신라젠이 당시에 이제 인수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개발을 하게 했던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리지만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확률이 일단은 떨어지는 물질들로 끝까지 밀고 나갔다. 그러니 확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아주 당연한 얘기죠. 당연하죠.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에 있는 제약 바이오 업체,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 1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 똘똘한 기업하고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물질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성공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런 확률들을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이 일정 부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특정 물질이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임상 이상에 실패한 그런 물질들을 가지고 수입을 해서 연구 개발을 한다. 그러면 확률이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의심이나 아니면은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시선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정도 그 물질을 보는 눈을 일반 투자자들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과거의 사례들을 이렇게 쭉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 물질들. 그런 그 1세대들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지금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바이오 세대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미국과 비슷한 확률로 쫓아가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물이라든가 미국에서 그 핵심 트렌드를 쫓아가는 그런 약물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고 기술적으로도 한번 해볼 만한 기업들이 속속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그런데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과거에 네. 그런 그 시각을 안경을 쓰고 지금 현재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지금 완전히 바뀌었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네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공존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요 시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성숙한 시장으로 가게끔 되는 거죠. 네네네네. 제가 지금 2023년, 22년, 3년의 이 풍경을 보면 그래서 그런지 헬스케어는 굉장히 좋아요. 바이오메드, 헬스케어는 멀티플을 상당히 시장 평균 대비 높게 받고 성장성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신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투자자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진 게 아닐까 할 정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바이오메드라든가 헬스케어 쪽 관련 뭐 또 건기식까지도 이거는 뭐 인류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개선 효과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뭐 점을 빼준다던가 피부를 좋게 해준다던가 뭐 피로도를 좀 낮게 해준다던가 술 취하는 걸 좀 덜 취하게 해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니까 오히려 거기는 멀티플을 주는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신약 회사 정말 큰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아직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 상황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실적이 또 안 나오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실적 베이스로 투자하는 거를 성향적으로 좀 좋아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대부분 맞는 말씀이고요. 그 트렌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징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가장 중요한 거는 2년 동안 금리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빅파마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텍하고는 상당히 이게 주가 모습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한 30%에서 40% 정도는 주가가 하락했고요. 네. 그다음에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오히려 주가가 일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빅파마하고 바이오텍, 그러니까 돈을 아주 잘 벌고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그런 가치가 상당히 급격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약을 개발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먼 미래에 들어오는 약을 개발할 것이다라는 먼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그 가격 시가로 할인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가 네. 1년에 3%,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5% 가까이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이게 밸류에이션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가 최근 1, 2년 사이에 그 주가 행방, 그러니까 돈을 잘 벌면서 현금 흐름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들의 그런 가치 평가를 상당히 엇갈리게 했다라는 예. 거고요. 내년 뭐 늦어도 초반부터는 금리가 이제 조금씩 인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텍한테 점점 유리한 환경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매크로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 신약 회사에 제가 레버리지가 크다고 얘기했던 건 금리를 뛰어넘는 레버리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그 코로나 백신 만들었던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얘기를 들었어요. 이 회사가 본사가 독일 마르부르크에 있는데 이 마르부르크가 시골 동네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돈 없어서 허덕허덕하는 동네였는데 이 코로나 백신 대박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바이오엔텍을 통해서 세수가 10억 유로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4천억 정도, 작은 마을에 1조 4천억 돈이 들어오니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지? 시의회들이 막 놀래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버인세를 깎아주기로 했어요. 오히려 바이오엔텍이 떠나지 않고 여기 있으면서 돈을 벌어주길 바라면서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제약 회사가 한번 건이 터지면 무섭구나 이렇게. 세금을 조 단위로 내는 회사가 되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진짜 뭐 다른 그 어떤 산업도 무슨 소위 말하는 뭐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마진율이 높아서 뭐 40% 50% 얘기하지만 이쪽은 한번 터지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마진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제약의 아까 이제 속성이라는 게 정확하게 확률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신약이 나오기까지의 그런 확률을 보면은 거의 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5%에서 한 9%그 사이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100개 중에 5개에서 뭐 9개 정도 네네. 그 사이밖에는 성공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아웃입니다. 네. 그런데 이 5개가 그 모든 파일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그 바이오엔텍 같은 경우에도 계속 2018년까지 적자였었죠. 네. 네. 돈만 갖다 쓰고 성과는 못 내는 그런 네네. 회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예. 대신 메신저 RNA라는 아주 그 이제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빠른 그런 완숙도 높은 그 메신저 RNA 기술을 완숙도 높게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 당시에도 지금 이제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임상 2상밖에는 없습니다. 임상 3상이 딱 한 개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면은 아직도 임상 2상에 머무르고 있는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 19가 아니었다 그러면 아직도 임상을 그냥 진행하면서 돈을 벌지 못하. 이거는 모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그 기업을 완전히 다 평가하는 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이 바이오를 투자할 때는 정확히 확률을 가지고 해야 된다. 사실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그 2017년도에 상장이 되면서 각광을 받았어요. 2천억 넘는 그 당시에 돈을 IPO로다가 끌어모았거든요. 넘버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약은 만들지 못하지만 메신저 RNA에서 기술력은 있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네.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성공할지 못할지는 사실은 그 후의 일이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은 다 자기들이 성공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확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저 회사는 확률이 높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회사를 포트폴리오에 넣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초반에 얘기 나왔던 그런 우리나라 초기 1세대 그 회사들을 보면은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없는 회사들한테 돈이 들어갔다. 네, 온 대한민국이 집중을 했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네, 잃어버렸죠. 그래서 2019년도에 오히려 굉장히 그 이제 바이오 투자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이제 모더나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인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 바이러스 치료제 말고요. 그런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가 개념이 나오면서 회사들이 막 상장을 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뭐 몇 개 회사 때문에 아예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공백기에 우리나라는 약간 조금 그 중요한 시기를 좀 잃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 당시에는 사실 혁신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어떤 그 우리도 이제 백신을 만든다라는 그런 거품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실력을 가진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떤 이런 자기의 그런 그 잘할 수 있는 코로나 같은 그런 것들을 만나면서 터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한 번에 뭐 파이저 같은 경우에도 50조 원 이상을 벌어들였고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엔텍 같은 경우에도 캐시플로우만 30조 원 이상을 빨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아날로그식의 매일 주가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고 어떤 그 포트폴리오 중에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약을 만들면서 디지털식으로 한 번에 뛰는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런 그 자격을 갖춘 회사들로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때 이 나머지 회사들이 망가지더라도 한 개의 회사가 우뚝 서면서 전체 수익률을 만회하는 그런 구조가 바이오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투자는 확률 게임이니 그 확률을 그 높은 기업들을 포트폴리오로 편입을 해서
진짜 벤처 캐피탈 하듯이 맞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야만 예, 한다. 예. 그 표현이 정확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벤처 캐피탈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벤처 캐피탈 저도 이제 그런 일을 했었지만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그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 일상 들어갔을 때 성공할 확률이 예를 들어서 9%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10%, 12%로 그 종목 그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을 한번 편입을 할까. 그런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 편입이 됐을 때 분명히 이 전체 펀드는 우량한 펀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나중에 한 5, 6년이 지났을 때 수익률이 분명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확률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지 되냐 안 되냐라는 문제로 가져가서는 바이오는 어렵다라는 거죠. 듣고 보니까 사실 이게 100배 수익이 나는 영역이니까요. 그 말씀대로 10종목에 한 종목만 터져 그 한 종목에 100배가 터질 수가 있는 영역이라 맞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최근 그 한국 바이오업체들이 너무 돈을 자금 조달을 쉽게 해서 투자자의 돈을 흥청망청 해서 결국 뭐 제대로 사업도 일으키기 전에 돈 다 쓰고 그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 몇몇 소수업체는 그렇게 돈을 여기저기 다 땡겨서 흥청망청하지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은 지금 허덕허덕하겠네요. 돈이 맞습니다. 없어서.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구조조정을 이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대기업들, 사노피라든가 이런 거대 회사들도 그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거의 지금 전부 다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예를 들어서 저금리 시대에 무조건 그 이제 자금은 무조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물질들을 마구 이제 만들어내서 다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서 한번 나중에 큰 회사를 만들겠다. 이게 전략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 몇 개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가지고 있는 돈을 몰고 그러면은 얼마나 지금부터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제가 30개 우리나라 업체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1.8년을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1.8년이라 그러면 저는 이제 굉장히 불안하게 좀 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자금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11개 기업은 당장 지금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어차피 자금을 조달해서 연구 개발을 하는 것이 이제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다른 제조업체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일상입니다. 그거는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데요. 아무튼 지금 투자자들은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파이프라인 그 플랫폼 기술인가 투자를 해도 괜찮은가를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금리로 쭉 갔으면은 엄청난 버블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을 조금 더 디디면서 탄탄하게 밟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럼 뒤집어 보면 지금 굉장히 험악한 시기를 지나고 있으니 바이오 업체들이 이 험악한 시기를 잘 견디는 업체들은 자금 조달할 때 확실히 자기가 어떤 회사라는 거를 어필을 해야 하고 그래서 그 어필을 통과했던 회사들은 물론 마케팅 잘해서 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기술에 대한 어필을 잘하는 회사 그래서 이 어려운 기간을 생존한 회사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확률이 상당히 많이 추려지는 거네요. 과거에 비해서. 그렇죠. 저는 어떤 측면으로 조금 보고 있냐면요. 지금 만약에 금리가 조금씩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IPO를 미리 해놓고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서 핵심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았던 기업은 프리미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IPO가 미국 기준으로 지금 1분기에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4개밖에 안 됐습니다. 네, 미국에서. 예, 바이오 관련한 IPO가 4개밖에 안 되고요. 전분기에는 3개, 그 전분기에는 2개, 그 전분기에는 하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간 10개도 안 되는 IPO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경쟁자들이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앞에 미리 와 있던 그런 회사들은 달려가고 있는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몇몇 업체들에 대해서는 아마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프리미엄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뭐 1년 8개월 견딜 수 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됐죠. 그 뭐 요즘엔 심지어 앞으로는 AI도 상당히 사용이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게 후보 물질을 고르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시간을 다 뺏기고 요즘에는 이 컴퓨터 사이언스 발전에 의해서 후보 물질을 고르는 시간이 정말 대폭적으로 단축되었다라고 제가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지 어떤 프로세스 때문에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과거에는 일일이 그 실험을 통해서 그 약물이 리드 물질을 이제 발굴했었지만 지금은 AI로다가 AI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증명된 그런 물질들의 특징들, 그다음에 분자 간의 상호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컴퓨터에 다 속속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빅데이터를 사용을 하면서 거대 용량을 서로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특징, 그다음에 우리가 타겟을 정하고 그 타겟에 맞는 그런 어떤 물질이 그 리드 물질이 과연 약효를 발휘할지 결합성이라든가 안전성 이런 것들을 그 계산하는데 상당히 컴퓨터의 도움을 많이 받는 거죠. 네. 과거에는 일일이 했던 거를 컴퓨터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기간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전에는 그 비임상들 그러니까 사람에게 적용하는 임상 이전 단계에서 상당한 그 혁신 시간적인 축소 이런 것들이 벌어졌었는데 이제는 임상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시간 단축이 있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이 약물을 어떤 사람에게 그 주사하는 것이 더 나을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환자들을 관리하고 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전체 임상 기간을 단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이 대폭 감소되냐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암 치료제를 하나 개발하는데 거의 2조 원이 넘어가는 자금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돈은 거의 임상 단계고 거기다가 임상 3상 단계에서 대부분의 돈을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 약의 일단 뭐 1상, 2상 이런 쪽에서 이제 독성 검사를 다 끝내고 유사 인간 또는 실제 인간에게 사용될 때 의사를 섭외해야 되고 병원을 섭외해야 되고 그다음 환자를 섭외해야 되고 거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대야 되고 그 환자의 숫자가 일정 수준 이상 채워져야 돼요. 뭐 2,000명이면 2,000명, 4,000명이면 4,000명 이거를 다 비용을 다 대면서 하니까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임상 3상 단계에서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요. 거의 임상 단계 한 70% 이상이 3상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그 임상 단계에서 비용을 줄이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자금 이제 리드 타임은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물질 하나 발굴하는데 뭐 5년씩이나 걸리던 거는 최근에는 굉장히 단축이 된 것 같아요. 3년이든 2년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맞는데 그 후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이제 혁신은 조금 더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한국 업체들 중에 임상 3상을 지금 한 업체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게임 회사가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전 회사의 역량을 다 넣어서 뭐 한 1,000억 가까이 돈을 꼽아 넣더라고요. 근데도 그것도 제가 보기엔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돈이 많이 드니 한국의 제약업체들은 임상 3상까지 끌고 가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건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알고 있고 그럼 결국은 임상 3상 전 단계에서 그 3상을 할 수 있는 회사 빅파마나 이런 유력한 회사에다 팔아야 되는데 우리 그 이혜진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한국 바이오 기업들은 어디다 팔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거 열심히 연구만 한다. 방향성이 없어서 제대로 성공 못 한다. 이런 언급을 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외국은 안 그렇다. 아예 팔 자리를 보고 리서치를 하고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벤처를 만들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미국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만들 때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이 만들고자 하는 물질이 누구한테 필요하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 물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리서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한테
필요한 그 회사한테 이 물질을 팔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질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아예 누구한테 팔지를 결정을 해놓고 네. 그거를 이제 약물을 개발을 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물질들을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개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런 물질을 그냥 개발할 거고 나중에는 우리가 신약을 만들어서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천지 차이거든요. 그거는 어떤 데서 차이가 나냐면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네. 우리가 저 회사한테 우리 물질을 초기 단계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의미 있고 좋은 그런 치료 물질들은 임상 들어가기 전에 수출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60% 이상은 비임상 단계에서 빅파마가 사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아주 억지로 얘기한다 그러면 비임상에 수출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들은 아예 초기 단계에 기술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수출을 하고자 하는 그 큰 회사의 입맛에 맞게 전체 데이터를 관리한다라는 그런 측면이 강한 거고요. 임상 3상까지 온 물질들은 사실 그 다음번부터는 상업화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그런 그 체인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회사가 미국에 가서 약을 판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일본에서도 큰 그 빅파마는 아니지만 글로벌 파마 같은 회사들도 약을 개발하고 나서는 미국의 이제 글로벌 파마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미국 시장을 같이 뚫는 거죠. 그들은 이제 미국 시장 그 약을 얼마나 잘 팔지 그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팔고 대신 이제 이익을 쉐어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업체들도 사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빅파마하고 뭐 이제 하는 게 부끄럽거나 아니면은 우리 스스로 못하니까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체력도 키우고 미국에 있는 그 이제 그 판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힘을 키워서 팔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훨씬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임상 가능하다 그러면 임상 이상 단계에서 그 통계적인 그런 그 의미, 그다음 POC 이런 거를 증명을 한 다음에 비싼 가격에 파는 그런 회사들이 아마 속속들이 나올 거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회사들이 거의 글로벌 파마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조금 지금 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답답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같이 이제 그런 쪽의 방향을 틀고 지금 가고 있는 회사들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회사들에게 좀 집중하는 그런 투자가 유용하다. 네. 지금 저도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회사 IR에서 들었던 단어하고 겹치는 게 있어요. 데이터가 유의미한 게 상당히 확률 높게 나온다. 그쪽에서 그러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기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는 그 물질을 써봤을 때 그 데이터가 잘 나온다. 이런 게 이제 좋은 거라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죠? 예, 약으로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이제 위약하고 그 다음에 그 약물하고를 같이 이제 투여를 하게 됩니다. 투여를 해서 이제 치료 효과가 있는지 약물이 그 다음에 가짜 약이 투여를 했을 때 치료 효과. 약물을 투여했을 때 치료 효과 이게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러면 그냥 물약을 위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의미가 차이가 있다 없다 이거를 판명할 때 우리가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통계치를 사용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통계치를 이제 쓰는 거를 이제 배우면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볼 때, 느낄 때, 그러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이 약물을 치료했을 때,
의미가 있다. 임상적으로 이거는 좀 차도가 있다라고 의사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통계 치료도 의미가 있고 의사들이 봤을 때도 아 이거 의미가 있다. 네. 이 약은 약으로서 의미가 있겠다라고 판정이 됐을 때 FDA에서 승인을 내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아주 예외인 경우고요. 대부분은 이거를 갖춰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초적인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오늘 처음 뵙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바이오의 이제 최고 기초의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예,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조금 민망하고 죄송스럽네요. 차라리 제가 정리해서 발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전문가를 모시고 이런 거 사실은 전통 제약업체가 있고 뭐 제네릭이 있고 바이오시밀러가 있고 CMO, CRO 그다음에 EMR 그다음에 또 제가 말했던 헬스케어 쪽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다 어떻게 구분되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이거 자체가. 네. 그래서 그냥 삼성 바이오가 신약 만드는 줄 알고 예를 들자면 네. 그런 개념이거든요, 지금. 네. 근데 전혀 사실 상황은 좀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죠. 신약을 만드는 회사들의 영역과 기존 전통 제약을 하는 업체와 그 전통 제약을 하는 업체 중에 자회사로 끼고 있는 업체와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제조업과 같은 거를 하는 CRO 업체하고 그게 다 다르니까 그걸 한번 살짝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아예 두 가지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제 화학의약품. 네. 그러니까 화학의약품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과학자들이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화학 분자들을 붙여서 화학 원자들이나 분자들을 붙여서 네.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습니다. 만들어서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석유화학 제품에서 만든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철, 칼슘 뭐 이런 걸 붙여서 만들면 그게 이제 화학적으로 붙일 수 있는 거니 그런 거. 네, 예. 네. 그렇게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약이 있고요. 예. 화학의약품 기존에 이제 제약하면 대부분 이걸로 의미해요. 우리가 먹는 알약이라든가 보통 물약, 아스피린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그거는 다 그렇게 만듭니다. 예. 공장에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바이오 의약품 이렇게 생각하면 그 공장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건 사람이 만들 수 있다는 거고 복잡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공장에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바이오 의약품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복잡하구나 바이오 의약품. 그래서 사람이 못 만듭니다. 그럼 못 만든다고 안 만들 수는 없으니 누구를 시키냐? 예를 들어서 쥐 난자 세포, 쥐 난자 세포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만들어 달라. 물질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이 난자 세포에다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원형 그러니까 DNA라는 거를 그 안에다가 난자 세포한테 넣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 난자 세포가 부지런히 뭔가를 만듭니다. 그 만든 게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D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되게 단순한 겁니다. 그냥 세포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DNA가 들어가면 세포가 부지런히 단백질을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백질이 뭐냐? 이게 바로 항체의약품입니다. 이게 바로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무식하게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어 곰팡이가 썰어가고 뽀글뽀글 하면서 곰팡이가 늘어나듯이 뭐 하나를 넣으면 미생물이 그 배양에 적합한 조건을 만들어주면 이게 뽀글 늘어나는 거 증식이 된다는 얘기신 거죠? 그거는 이제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왜 그냥 한 개의 세포한테 다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쥐 난자 세포를 증식시켜야 되겠죠.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세포들한테 증식하고 나서는 일을 시켜야 됩니다. 정작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건 이 단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백질을 만들려고 그래갖고 말한다고 이 쥐 난자 세포들이 덜컥 만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들라는 그 원형을 넣어줘야 됩니다. 틀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틀이 DNA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그
쥐난자세포가 우리가 원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네. 이게 바로 약으로서 기능을 한다. 세포가 활동을 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만드는 거죠. 네, 세포가. 네. 네네. 쥐난자세포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만든다는 거고요. 세포가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신 거죠. 세포는 살아 있으니까요. 예. 우리 지금 세포도 살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수십만 가지의 단백질을 만들어 nem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전체는 단백질이 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기능하는구나라는 네. 거고요. 그래서 치료제라는 거는 항체 치료제라는 거는 전부 다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단백질은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세포더러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간단한 거는 공장에서 만든다 화학의약품. 최근에 많이 이제 그러니까 이 화학의약품은 아주 저분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작지 않습니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온 몸에 다 그 특이성이 없고 온 몸에 다 작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항체라는 단백질은 네. 특이한 데만 가서 붙습니다. 특이하게 결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제에서 그 암에 가서 특이하게 붙는 그 특징을 이용을 해서 암을 이제 치료하는 네. 암 치료제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 그러면 CRO 업체라는 거는 그럼 이 바이오를 복제를 해주는 회사들을 CRO라. CMO를 C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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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CMO를 CMO. 말씀하시는데요. 네. CMO는 그렇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제인데 항체 치료제를 만들었어요. 단백질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생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은 임상을 예를 들어서 1000명한테 임상 3상을 하고 싶은데 이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CMO한테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CMO는 그 이제 뭐 세포주라고 하는데 그 항체는 어느 세포에서 만들 거며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 거며 그 원형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며 이런 조건들을 다 줍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조건들을 받아다가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입니다. 마치 파운드리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반도체로 따지면. 파운드리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만의 TSMC와 네. 같은 그런 회사로 나중에 성장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꿈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RO 같은 회사는 그 임상을 진행하는 모든 단계를 컨설팅하고 도와주는 담당해서 네. 서비스해주는 그런 업체들을 의미합니다. 아,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는 것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그런 항체 치료제, 그러니까 항암 치료제 중에서 뭐 이제 키트루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머크라는 회사가 네. 키트루다라는 그런 항암 치료제를 거의 뭐 200억 달러 이상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20조 원 이상 네. 판매를 작년도에 이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치료제들이 특허가 만료되고 나면은 누구든지 그 키트루다하고 비슷하게 그렇죠. 네.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똑같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똑같이 만들 수 없는 게 네. 우리가 만드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네. 쥐 난자세포가 하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슷하게 만듭니다. 네. 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특허가 만료됐을 때 그 제품들을 똑같이 이제 항암제를 만들어서 FDA의 허가를 받습니다. 이것도 네네. 이제 임상을 똑같이 하거든요. 예. 신약처럼. 그래서 임상에서 허가를 FDA에서 받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다 해서 바이오 시밀러라는 대표 회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셀트리온. 센트리온이죠. 예. 네네. 셀트리온하고 그런 회사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러 이제 헬스케어는 헬스케어대로 이제 이해가 쉬우실 거니까 뭐 뷰티라든가 그렇죠. 무슨 그런 그다음에 예를 들어 기구라고 해야 예, 되나? 보톡스라든가 그다음에 진단기기 기기. 예, 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동떨어져 있어서 네, 네. 다 분류가 이제 한쪽으로 기기로 예. 되는 거고요. 예, 예. 좀 전에 말씀드린 제약 바이오다 하면은 네. 그런 그 두 가지를 정통적으로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둘 다 이제 신약 개발에 네. 올인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업체들 중에서 CMO는 굉장히 많이 발달한 거잖아요. 네. 근데 가끔씩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인도와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했더라고요. 이 CMO는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맞습니다. 네. 규모는 이제 그 넘버 원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론자가 지금 현재 그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큰데 다른 게 이제 좀 섞여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시바이오. 우시앱텍? 예. 네. 그 다음에 중국의 예. 중국 업체죠. 네. 그 다음에 일본의 네. 후지필름 같은 경우에도 네. 4위로 올라와 있고 후지필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미국에 아주 적극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시장 자체가 거의 연간 10% 이상 성장을 합니다. 네. 아까 이제 CMO인데 항체 치료제가 대부분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고 지금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아웃소싱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바이오 시밀러 약을 바이오 의약품 항체 의약품을 만든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만드는 회사들이 많았었는데 아까 머커의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 예. 네. 그런데 이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거를 생산하기에는 캐파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 효율적이지도 못하죠. 네. 생산 인력까지도 다 관리해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웃소싱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CMO 이제 활용하는 아웃소싱 비율이 현재 한 15% 정도 되는데 이 비중이 한 몇 년 후에는 한 20% 정도로 이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도 성장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아웃소싱도 성장을 더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수주가 속속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공장에 대한 얘기도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CMO 시장에서는 거의 그 10,000리터를 생산하는데 한 1,00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자금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고 이 공장을 지탱할 만한 그런 신규 인력들이 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상당히 빨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비용 효율적이려면은 공장을 짓는 속도도 상당히 빨라야 됩니다. 그러겠죠. 네. 이제 선점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리고 대규모로 져야지 대규모 수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이제 뭐 레카네맙이 네. 올해 이제 6월달에 정식 승인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알츠하이머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정식 승인된다 그러면 CMS라는 미국 그 보건 서비스 네. 메디컬 관장하는 그곳에서도 이제 보험 급여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이제 나오면서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네. 경증 치료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시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약들은 다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항체 의약품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커나갈 수 있고 선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 그 다른 경쟁자들 대비해서 에비트 마진을 보면은 가장 높게 나옵니다. 네. 거의 한 39% 이렇게 나오고 네. 다른 경쟁자들은 20%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효율적이라든가 효율성, 그 다음에 비용 절감성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네. 프리미엄을 줘도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런 장기적인 경쟁력 이거는 탄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첨언해서 설명드리면 에비타가 높다라는 건 뭐냐면 순수 영업 마진은
상당히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 부대에 들어가는 감가상각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 하기 전에 그 매출을 해서 뽑아내는 첫 번째 이익, 이거는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결국 이제 CMO나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한다라는 거는 그 항체 의약품의 발전 속도와 확장 속도가 화학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화학의약품도 성장을 합니다. 네. 화학의약품도 성장을 하는데 항체의약품이 워낙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제 더 늘어나는 거고요. 왜 그런가요? 이거는 기존의 화학의약품으로서는 안 되는 영역? 예, 안 되는 영역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거지 않습니까? 암도 죽이지만 사람도 죽인다. 그렇죠. 같이 죽였죠. 예, 옛날 옛날에 그 뭐 화학의약품입니다. 그게. 그걸 뭐라 그러죠? 항암 치료하고 나면 네. 머리 싹 다 빠지고 네. 그러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그런 그 줄기세포들을 다 죽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이제 줄기세포, 일반 세포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항체의약품은 이 단백질은 특정한 곳으로 찾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재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의 특정한 부위로 가서 특정한 그 암세포의 그 표면에 나 있는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수용체에 딱 결합해서 이 암세포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부위들은 상당히 그 특이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약물의 특이성이 있다라는 표현은 그건 뭐냐면 암세포를 잘 찾아간다라는 예. 거예요. 다른 곳에는 안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빙글빙글 돌다가 암세포에만 붙든가 아니면은 그냥 대사돼서 나오든가 빠져나오든가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왜 이렇게 바이오가 발전하냐 하면은 기존의 치료제로서 할 수 없었던 영역들 네. 그 부분들을 정확히 타겟팅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최근에는 세포 치료제, 면역 세포 치료제라는 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T 세포라든가 NK 세포, 예, 네. 두 가지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활성화된 면역 세포가 우리 그 암 세포를 죽이도록 네. 이렇게 간접적으로 면역 세포들을 북돋아주는 그런 치료제들을 면역세포 치료제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바이오 의약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제라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몸속의 그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DNA가 들어있는데 이 DNA를 직접 건드리든가 아니면은 그 중간 단계인 메신저 RNA를 커팅하는 siRNA라든가 메신저 RNA 이런 그 조금 더 세포 안쪽으로 들어가서 과거에는 치료할 수 없었던 영역 그리고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바이오 의약품이 열린다. 네. 네. 확실히 뭐 치료 효과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뛰어나게 나오니까 이게 많이 팔리는 거겠죠. 이런 거죠. 치료 효과가 과거에는 약으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희귀질환 같은 것, 특히 타겟팅하는 게 암 치료제의 희귀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전 질병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화학 의약품으로는 약을 만들 수 없는 거죠. 네. 네, 도저히 약을 만들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서 12년 사이에 NGS라는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는 사람의 그 DNA의 염기 서열을 신속히 분석하는 방법이 개발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들어보셨을 유전자 가위라는 게 2012년도에 이제 개발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바이오 의약품이 아주 그 기반 기술 발전에 의해서 굉장히 발전 속도가 컸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2017년, 18년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이런 기반 기술이 만들어진 2010년에서 12년 그 사이에 나왔던 이 기반 기술을 근간으로 해서 그 쥐실험이나 리드 물질을 발견해내고 그 다음에 쥐실험, 그 다음에 대동물 실험까지 다 해본 다음에 사람 몸에 써보는 임상 단계로 들어갔던 게 2017년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의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의 그 임상이 급격히 올라오는 게 2016년, 17년부터 급격히 올라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2024년부터는 그런 치료제들, 희귀질환 치료제들이 서서히 약으로 현장에서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승인이 될지 안 될지 이제 그 심사 단계에 들어가는 단계가 2024년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다 다니면서 하는 거는 금리는 내년부터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2024년부터는 그 2017년 이후부터 들어왔던 많이 올라왔던 임상이 7년 이후가 넘어가면서 그런 약으로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되는 그 상황이고 그 후로는 계속 연속적으로 많이 그런 임상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실적 바이오에 있어서의 그런 실적 구간으로 2030년까지 간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은 혹시 들으시면서 뭔가 조금 전체적인 윤곽이 좀 잡히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이라서 좀 이렇게 가볍게 들으시는 분은 가볍지 않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 최대한 가볍게 뽑으려고 지금 원래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원래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기초를 설명하는 거 되게 좀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이 목적 자체가 알바킹이 알기 쉽게 이제 바이오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 정도 그 이제 톤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죠. 네네. 그 유튜브 채널 알바킹에 가보시면, 이거 말고 요 다음 단계에 이제 진짜 바이오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기술 이야기, ALD 기술이 어떤 플랫폼 기술인지, 뭐 이런 이야기 등등 해가지고 들으면 처음 들으면 되게 아득한 이야기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처음 만난 자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개요 수준으로 한국의 이제 바이오 투자 과연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 오실 땐 저희가 제대로 어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과 세계의 바이오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차기의 중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현장에서 사용되어서 파급 효과를 내고 상업적으로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셨는데 좀 소감이 어떠셔요? 지금 그 바이오 투자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뚜렷하게 이제 성과가 나오는 그 임상 단계 기업체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바이오 투자가 약간 이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가 하락이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피로도가 상당히 심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연말로 갈수록 뭐 경기 침체 이런 게 되면서 금리 인하 논의가 나올 거고요. 금리가 주는 임팩트가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바이오 업계에 주는 그리고 정작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면 바이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오르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급속도로 인상되기 바로 6개월 전에 바이오는 벌써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기 6개월 전 정도에 주식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시장은 영리하니까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펀더멘탈적으로도 내년부터는 그런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임상 이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더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서 꿋꿋하게 이제 연구 개발을 이어가는 기업들의 그런 그 어느 정도 그들의 이제 잔치는 그런 준비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좀 이제 바이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없을 때 오히려 차분하게 더 공부를 해두는 게 좋을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이런 생각이고요. 어렵겠지만 차근차근 이제 용어 한 30개 정도만 외워 나가시다 보면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구나라는 거고요. 저도 신문을 읽다가 펀드 매니저인데 그 세포의 수용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창피하기도 하고 펀드 매니저인데도 수용체라는 용어에 대해서 남들한테 제가 이해도 못하겠거니와 설명을 하라 그러면 단 한마디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전공자들이 관심이 그렇게 없다 그러면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신문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평생 동안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도 투자거니와 이제 우리 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의외로
재미있고 남는 게 굉장히 많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혜진 대표님 모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저는 항상 저점 매수를 좋아하는데 모두가 항복한 시그널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항복하고 나서도 꽤 오랜 시간 있다가 뭐 움직이기도 하곤 하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상당히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열기가 식었고 모두의 관심이 사라졌다. 오늘 여러 번 그 얘기 하셨는데, 그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모두의 관심이 사라졌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모셔보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들분 처음 보는데 아까 방금 전에 해주신 말 해주실 얘기 있으실까요? 예. 이렇게 좋은 유튜브 방송에 초대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바이오라는 그 주제를 갖고 또 얘기하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 그러면 또 좋은 얘기를 가지고 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바이오는 좀 어려워요. 바이오는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다. 네, 맞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다들 들으시면서 그래도 오늘 조금 개념 정의가 일부는 됐으셨을 거고요.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대담을 하면서 몇 번 더 이렇게 만나 뵈면서 차근차근 풀면 저희 증시학도의 TV를 통해서 바이오 투자에 대한 어떤 개념을 얻지 않으실까, 그리고 또 알바킹 유튜브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괜찮으시다면 그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영상을 아주 많은 분들이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보신 분들에게는 미래에 굉장히 큰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그렇게나 해보고 싶었던 몇 배짜리 수익이 이 대담에서 향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함께 인사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